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강수영이라고 해요. 저는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집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저는 웬만큼 철이 들기 전까지는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걸 크게 의식하지 못했어요. 돌이켜보면 저희 집은 좋은 것을 먹는 것을 떠나 넉넉하게 먹는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집이었지만 저는 배고픔을 느낄 틈이 없을 만큼 넘치는 부모님 사랑을 받고 자랐거든요. 따뜻한 부모님 품이 있었으니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추운 줄 모르고 자랐고 저희 집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가 도는 공간이었어요. 그런 집이야말로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엄마는 시장 난전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고 아버지는 같은 시장에서 물건 나르고 배달하는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분이셨어요. 두 분이 처음 만난 곳도 그 시장이었대요. 시장은 부모님의 삶의 터전이자 제게는 놀이터 같은 곳이기도 했죠. 가게를 비우지 못하고 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엄마와 달리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었기 때문에 전 엄마보다 아버지의 보살핌을 더 많이 받았는데 그런 제가 엄마 사랑이 고프지 않을까 염려한 아버지는 저를 자주 시장으로 데려가 주셨거든요. 아버지 손을 잡고 신이 나서 엄마가 있는 시장으로 가던 길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시장은 제게 어느 놀이공원 못지않게 재밌고 설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수영이 땅콩 과자 먹고 싶구나. 아빠가 한 봉지 사줄까? 음, 근데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아빠는 어떻게 알았어? 그건 말이야. 아빠가 수영이 아빠라서 그런 거지. 아빠는 우리 수영이 눈빛만 봐도 수영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알아. 우와, 우리 아빠 최고. 엄마, 이것 봐라. 아빠가 나 땅콩 과자 사줬다. 우리 딸, 아빠가 사준 땅콩 과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그럼 난 아빠가 사준 땅콩 과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제일 좋아.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딸은 엄마가 만든 떡볶이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아, 그러네. 난 엄마 떡볶이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두 개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버지는 누가 더 저를 사랑하는지 경쟁이라도 하는 사람들처럼 저를 애지중지하며 많이 표현해 주셨어요. 한 손에는 아버지가 사준 땅콩 과자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엄마가 만든 떡볶이를 들고 행복해하던 어린 시절의 저는 엄마 아버지의 큰 사랑도 그렇게 양손 가득 들고 부족한 것 없이 자랐어요. 그 덕분에 저는 누구보다 밝고 건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자랐고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큼은 늘 부자라고 생각하는 우리 가족이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학교에 들어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인지하게 됐지만 그래도 괜찮았죠. 어차피 공부에는 소질도 취미도 없었으니 학원비다 뭐다 그런 걸로 부모님께서 힘들게 버신 돈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일찌감치 기술을 배우기로 마음먹고 실업고에 진학해 미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랑이 많은 분들이시긴 했지만 생활력이 그리 강한 분들은 아니셨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생활력 강한 아이로 성장했어요. 다행히 저는 그래도 정보가 많은 세상을 살았기에 제가 마음만 먹으며 저 혼자서 스스로 배우고 깨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실업고에 진학해서만큼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국영수 같은 지루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학교 공부가 재밌었어요. 실습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그 덕분에 졸업 후에는 경쟁률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교육생 과정에 합격했고 그렇게 기술도 배우며 스태프부터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갔습니다. 매일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더 늦게까지 연습하며 바쁜 나날들을 보냈죠.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배워둔 기술 하나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고 힘들어도 열심히 하는 우리 딸 보면 장하다 하시며 뿌듯해 하셨거든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저절로 힘이 나는 것 같았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아버지는 의식마저 희미한 상태로 누워 계셨어요. 푸석푸석한 얼굴, 퀭한 눈과 바싹 말라붙은 입술을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늙으신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상한 얼굴이신 건지, 매일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도 나는 왜 몰랐던 건지,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혼란스럽고 겁도 났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환자분이 간암 말기셨는데 모르셨어요?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도 고집을 부리시더니 병이 너무 많이 진행돼서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최선이에요. 간암이요? 말기라고요? 우리 아버지가요? 전 몰랐어요. 엄마는 알았어? 환자분께서 가족에게 알리는 걸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알리고 치료를 받으시라고 했는데 이거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셨던 모양이네요. 유감입니다. 말도 안 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건가요? 엄마, 아버지 이제 어떡해?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평생 고생만 한 불쌍한 사람 어떻게 이렇게 떠난다고 그래요? 내가 아직 못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수영이 아버지, 내 말 들려요? 정신 좀 차려봐요. 네? 아버지는 그렇게 쓰러지신 후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고 엄마와 제 곁을 떠나셨어요. 평생 육체 노동을 하시면서 몸을 혹사시킨 것이 아버지 병을 키운 것만 같아 그 한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늘 저와 엄마를 먼저 생각하시느라 아버지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신 거예요. 아버지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늘 헛돈이라고 하시며 단 한 푼도 쓰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 사드린 영양제 같은 것들도 잘 드시지 않고 결국은 엄마나 제가 먹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고생만 하신 아버지에게 효도다운 효도도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고 마셨습니다. 제가 정식 디자이너가 되면 제일 먼저 아버지 머리를 근사하게 만져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해드렸어요. 아버지 머리를 못 만져드린 게 한이 됐던 건지 저는 여자 머리보다 남자 머리 만지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여자 머리에 비해 여러모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스타일을 내는 게 흥미로웠어요. 드디어 정식 디자이너 명찰을 달고 손님들 머리를 만질 수 있게 된 날, 아버지 생각이 나서 혼자 화장실에서 여러 번 울고 나오기도 했지만 씩씩하게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덕분인지 저를 지정해서 찾아주시는 남자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머리 모양도 마음에 들고 항상 웃는 얼굴로 즐겁게 일하는 저를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주시는 손님도 계셨죠. 그렇게 단골 고객님들을 확보해가며 미용실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단골 고객님들 중 한 사람이었는데 한눈에 봐도 스타일 좋고 매너며 뭐며 모든 게 다 세련된 사람이라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2주에 한 번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머리를 만지러 오는 것만 봐도 자기 관리에 공을 많이 들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서 솔직히 머리를 만지면서 설렐 때도 많았어요. 그만큼 근사한 사람이었거든요. 2주에 한 번씩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면서 사이가 꽤 편해졌음에도 근사한 그 손님을 대할 때면 늘 조금씩은 떨렸던 것 같아요. 늘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미용실 옮기고 머리가 잘 어울린다는 얘기 많이 듣는답니다. 덕분이에요. 워낙 분판이 좋으셔서 뭐래도 잘 어울리시는데요, 뭐.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 엄청 좋은데요? 아이고, 칭찬도 들었겠다. 더 정성 들여서 드라이 손질해 드릴게요. 아이고, 아예 다른 사람이 됐네. 왜 제가 만지면 이런 머리가 안 나오는 거죠? 아유, 그럼 저희는 뭐 먹고 살아요. 미용실 오셔서 손질하셔야 저희도 먹고 살죠.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머리가 너무 근사해서 그냥 들어가기 아까운데요. 저 혹시 퇴근하고 약속 없으시면 저랑 저녁이라도 드실래요? 네, 저 퇴근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다른 약속 없으세요? 약속은 없고 시간은 많답니다. 기다리죠 뭐. 여기 바로 앞에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데이트였어요.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완벽한 사람이 제 남자친구라는 게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정신을 놓고 있었던 것인지 그러다 덜컥 임신을 한 걸 알게 됐죠. 두 줄이 뜬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야 하는데 도저히 얼굴을 마주보고 그 말을 할 자신이 없어서 남편을 차에 타고 가는 동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뭐야, 사람 긴장되게 왜 그렇게 심각한 말투야?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 나 임신했어요. 그 순간 힐끗 올려다본 남편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지는 게 보였죠. 싸늘해진 얼굴로 숨소리조차 내지 않더니 공터에 차를 세웠고 그러고도 한참을 아무 말이 없더니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빤히 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약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먹었어. 먹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잊어버리기라도 하고 그러는 날이 있긴 했어. 근데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뭐? 그게 그렇게 말할 일이야? 네가 약을 먹는다고 했으면 책임지고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냉정하고 무서운 태도로 제 잘못이라고 몰아세우는 남편을 보니 저도 모르게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놀랐던 것도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태도는 정말 너무 서운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화낼 수가 있어. 나도 놀랍고 당황스럽고 또 무섭기도 해요. 같이 저지른 일인데 왜 나만의 책임인 것처럼 말해? 이게 어떻게 같이 저지른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내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 처음부터 우리가 결혼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 힘신이라니. 이런 일은 막았어야지. 아니, 너 설마 일부러 이러려고 약 제대로 안 먹은 거 아니야?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약을 먹었던 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랬던 거지. 결혼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가 결혼도 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어? 난 그런 적 없어. 난 너랑 그렇게 가볍게 연애만 하려고 한 거야. 그걸 몰랐다고? 너랑 나랑 결혼이 될 것 같았어? 저는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야 남편이 저를 결혼 상대로는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충격과 상처는 아직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날이 정말 춥다고 뉴스에서도 난리를 쳤던 날인데 남편의 차에서 내렸을 때 칼바람 부는 바깥이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졌을 정도로 남편이 제게 보인 태도는 매섭도록 차가웠죠. 남편이 저보다 좋은 조건의 사람이란 건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가벼운 상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어요. 매너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으니 늘 저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겨줬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니 그 모든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됐죠. 그런 사람이라면 저도 미련 없이 그 사람 버리고 제 인생 찾아가면 그만이지만 뱃속에 생긴 아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어요. 생긴 아이를 어쩌지 못해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남편에게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남편은 물론 시댁에서도 당연히 탐탁차나 하는 결혼이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그 결혼을 감행해야 했기에 필사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남편을 설득하고 매달린 결과 상견례 자리를 만들 수 있었죠. 그 댁이나 저희나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일을 당해서 갑자기 급하게 결혼식을 치르게 됐으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형식 같은 것들은 생략하고 되는 대로 해야죠. 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낼 생각이니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 딸이 아니라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고 밝은 아이예요. 시집가서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그 미용사가 그래도 요즘은 꽤 괜찮은 직업 소리 듣는 모양이더라고요. 미용사 며느리 보게 생겼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생활력 있는 며느리 본다고 하더군요. 생활력 있는 며느리 바란 적도 없으면서 이는 남자들 머리 만지면 괜히 웃고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 나는 직업이 뭐가 좋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꾹 참을 거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간 자리였지만 시모가 제 직업을 두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들으니 욱하는 걸 참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누구보다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 일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도 남편은 시모에게 내 편을 들어줄 마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제가 그렇게 웃음 흘리다 남편을 만난 것인데 그럼 자기 아들은 잘했다는 건가요? 화가 났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뭐라고 해서도 안 되는 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힘들었어요. 그나마 저와 저희 엄마가 난처해하는 게 좀 걸리셨는지 시부가 나서 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할 건 또 뭐야? 그렇게 말하면 당신 아들도 잘한 거 하나 없이 뭘 그래? 아이, 무슨 소리예요? 엄연히 입장이 다른 거지. 이런 말 하게 돼서 좀 그렇지만 집안 환경이란 것도 중요하잖아요. 당신도 늘 강조했으면서 왜 그래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는 딸들이 좀 자유분방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시모가 저희 엄마가 혼자이신 것을 두고서도 분명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각오를 하고는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시모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움찔하는 엄마의 어깨를 보며 제 가슴은 서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죠. 거기서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참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한숨만 번갈아 쉬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위로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어요. 수영아, 오늘 속 많이 상했지? 그래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잊어. 그분들도 아기가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닐 거야. 지금은 너를 탐탁찮게 여기셔도 살다 보면 네가 얼마나 좋은 앤지 금방 아시게 될 거고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단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까지 나 때문에 그런 소리 듣게 한 게 너무 속상해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셨어야죠. 엄마 미안해요. 죄송해요. 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결혼 해야 할까요? 얘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해야지.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어. 엄마 걱정 말고 좋은 날만 생각해. 금방이야. 지금 잠깐만 참고 넘기면 금방 좋은 날 올 텐데 얘는 너 그걸 못해? 너도 이제 엄마잖니. 네 애를 생각해봐. 엄마가 못할 일이 뭐니? 제 손을 잡는 엄마의 이야기가 제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랐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내내 저는 저와 아이가 남편 인생의 짐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고 그 억울함을 참아내려고 정말 안간힘을 썼습니다.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엄마의 말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그리고 제 뱃속에서 전해오는 생명력 강한 움직임을 느끼면서 저는 그렇게 제가 참아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에도 저는 악착같이 일을 했어요. 시모가 무시하는 제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또 무언가 매진할 것이 필요하기도 했죠. 사실 힘들긴 했어요. 한창 입덧이 심할 때는 염색약 냄새를 비롯한 미용실의 독한 화학 냄새가 역해서 그걸 견디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임신을 하고 나니 몇 배로 힘든 거예요. 허리도 뻐근하고 다리며 발이 퉁퉁 붓는 건 일상이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니 여기저기 부딪히는 만삭의 배도 여간 답답한 게 아니었지만 내색을 할 수도 없고 늘 손님들 앞이니 웃는 얼굴로 미소를 지어야 한다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독하다 소리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일했고 결국 미용실에서 양수가 터져 아이를 낳으러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예쁜 딸을 낳았고 딸이 태어난 이후로도 전 엄마에게 딸을 맡기고 계속 일했어요. 악착같이 벌어서 제 이름을 건 미용실 하나 내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목표가 있으니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고 참아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제 삶을 사는 게 제 딸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비록 너한테 아빠를 만들어줄 생각으로 비굴하게 모든 걸 참아가며 결혼을 했고
그 덕분에 너한테 아빠 성을 줄 수 있게 됐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엄마는 엄마 일을 열심히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나중에 딸이 크면 꼭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더 힘을 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 동안 남편도 자기 나름대로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을 늘 갑갑해하던 남편은 기어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늘 귀가 시간이 늦었어요. 자정을 넘겨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을 정도로 말이에요. 오늘도 많이 늦었네. 저녁은 뭐 먹었어? 피곤하겠다. 얼른 쉬어. 태평한 소리 좀 작작해. 지금 저녁 뭐 먹었는지가 중요해? 왜 그렇게 화를 내? 놀라서 깨겠네. 일이 뭐가 뭐 잘 안 풀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혼자서 개처럼 일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은 편안하게 집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전화 태평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뭐가 잘 안 되는 건지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하나라도 말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화만 내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왜 그래? 뭐가 문젠데? 같이 이야기를 해봐요 그럼.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하라고. 당신이 들으면 뭐 뾰족한 수라도 있어? 사업이라는 건 말이야. 결국은 투자야 투자. 자금이 있어야 뭐라도 해보지. 아휴. 그래서 투자 받으려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자료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꾸 두드리다 보면 좋은 결과도 곧 생길 거야. 그러니까 힘내요. 내가 이렇게 발로 뛰는 동안 누구는 장인이 목돈 척척 투자해줘서 날로 먹더라. 그 꼴 보는데 내가 배알이 안 꼬이게 생겼어? 아휴. 남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고 남들은 든든한 처가 지원받는다더라 하며 아무 지원도 해주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저희 집을 탓하고 있었어요. 결국 내 친정이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친정이 여유로워 사위사업 자금도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걸 탓하면 어쩌라는 걸까요? 방법이 없는 걸 화를 내고 탓을 한들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돈을 구해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답답하기만 했어요. 남편의 밑도 끝도 없는 화풀이만 저를 괴롭혔던 건 아니죠. 시모가 가만히 계셨을 리가 없잖아요. 시모 또한 걸핏하면 애만 아니었으면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올 수나 있었겠냐 하며 저를 무시했고 심지어 자기 손녀인 제 딸을 두고도 내 딸도 우리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자랐을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거리낌 없이 막말을 내뱉으며 제게 상처를 줬어요. 애가 아직 어리지만 요즘 애들 철드는 속도가 무섭도록 빠르다던데 어느 날 갑자기 눈치가 빨라져서 시모가 하는 말들의 뜻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어쩌나 그 걱정만 해도 한숨이 끊어지질 않는 것 같았죠. 시모는 그 연세에 대학 공부까지 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공부를 많이 했을지는 몰라도 교양이라고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참다 저도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을 때는 한 번씩 소리를 지르며 맞서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저희 부부를 보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딸을 보며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참아야 했어요. 어릴 때부터 남편이나 시모가 소리 지르는 걸 많이 들어서인지 제 딸이 유난히 겁이 많고 큰 소리를 무서워하거든요. 아무리 말 못하는 아이여도 부정적인 기운에 나쁜 말들에 노출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생명을 제가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한 죄인 것만 같아 딸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고 그 마음으로 참고 또 참은 거예요. 남편도 시모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제 가정은 저의 그런 노력으로 지켜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참아줘서 그런 건지 남편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젠 하다하다 명절에 친정에 가는 걸 가지고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에 우리 집에 가지 말라니. 아니, 우리 집이 무슨 몇 시간 걸리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닌데 명절에도 가지 말라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래, 그렇게 먼 곳도 아니니까 명절 아니라도 언제든지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번 명절엔 잔말 말고 우리 집에서 엄마 돌봐드릴 생각이나 해.
친정이 가까우면 뭐해. 평소에도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명절에라도 가봐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이 무슨 중병이 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몸살 아니야. 우리 엄마가 중병이 아니라 몸살 걸린 게 억울하기라도 하다 소리니? 이게 어떻게 그런 말이야. 사람 말 왜곡해서 듣지 말고 억지 소리도 그만해. 엄마가 저러고 누워 계시는데 연휴 내내 집안일은 누가 해. 며느리가 돼서 그런 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 엄마도 안 아픈 데가 없어. 관심도 없지.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난 엄마 보러 갔다 올 거야.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남편은 막무가내로 소리부터 지르고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을 더 할수록 남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니 그 모습을 보고 또 저희 딸이 겁을 먹을 것 같고 더 험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아 분통 터지는 걸 참고 그러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명절 지나고 시간 내서 엄마를 따로 찾아뵈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그러고 화를 사귀고 있는데 시모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아범이 너한테 얘기한다고 하더라만.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이번 명절에 너 친정 갈 생각 말고 여기 와서 너희 시아버지 수발 좀 들어라. 알겠니? 네, 그렇잖아도 방금 얘기 들었어요. 네 목소리가 왜 그러니? 너희 집에는 언제든지 가면 될 거 아니야.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다 아는데 뭘 그래? 내가 안 싸던 한테도 미리 다 전화까지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알아. 네?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다고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 텐데 어머님께서 못하러 직접. 네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참 잘한 짓이지 뭐야. 너 이렇게 입 툭 튀어나와서 너희 엄마 붙들고 이러쿵저러쿵 남편 욕 시댁 욕 할 게 뻔하지. 내가 그걸 보기 싫어서 선수 친 거야. 네? 어머니, 제가 언제... 저희 엄마 속상해 하실 게 싫어서라도 그런 말씀 안 드려요. 이번 명절도 엄마 마음 덜 상하게 적당히 둘러대고 못 간다고 말씀드릴 작정이었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다. 어? 시어머니 아파서 시아버지 수발 드는 게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게 뭐 너희 엄마가 속상할 일이냐? 어머니, 아무리 아들 가진 엄마, 딸 가진 엄마 마음이 다르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것도 아니면 어머니도 딸이셨잖아요. 딸로서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은 제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시겠어요? 예. 누가 들으면 너희 엄마가 무슨 그런 걱정 같은 거 전혀 모르고 산 고고한 사모님인 줄 알겠네. 너희 엄마 시장에서 천박하게 떡볶이나 팔면서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사람인 걸 내가 알고 네가 아는데 어디서 그런 웃기는 소리를 하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이 정말 너무 심하시네요. 저는요. 됐다. 더 들을 말도 없으니까 그만 끊어. 연휴 첫날 늦지 말고 일찌감치 오너라. 저희 엄마 직업이 왜 천박한 거냐고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싶었는데 시모는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남편은 한심하다는 듯이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딸한테 그 모습 보이기 싫어서 황급히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가서 샤워기 물 틀어놓고 한바탕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나도 후련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설 명절에 혼자 계시는 엄마 찾아뵙지도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게다가 시모가 전화해 명절에 저를 보낸다 못 보낸다 그런 소리까지 하셨다는데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어떤 말투와 태도로 그런 말들을 했을지 너무 짐작이 되잖아요. 엄마가 또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을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엄마도 몸이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그래서 명절에 찾아뵈면서 약도 좀 좋은 걸로 사드시고 병원에도 가보시라고 용돈도 좀 넉넉하게 드릴 작정이었거든요. 그러려고 진작부터 돈을 조금씩 빼두기도 했었다고요. 제가 가지는 못해도 그 돈이라도 먼저 보내드리면서 제 마음을 전하자는 생각에 엄마한테 100만 원을 보냈고 문자만 남겨놨어요.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화장실 거울을 보며 운티가 안 나게 얼굴을 좀 다듬으려고 하다가 그런 제 모습에 저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무서워서 내 돈으로 엄마한테 약값 하시라고 돈 100만 원 보내는 것도 이렇게 벌벌 떨며 남편 몰래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스스로 너무 구차하고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일한 돈으로 시부 용돈 드리고 선물해드리느라 갖다 바친 돈이 얼마며 또 제 노동력을 얼마인데 이깟 100만 원 우리 엄마한테 그것도 명절에 가지도 못해 죄송한 마음으로 보내면서 남편 눈치 보는 게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악에 바칠 대로 바친 저는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와서 남편 앞에 마주 앉아 말했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말씀드리면 되는 걸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해?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신 거겠지. 엄마가 그런 걸로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야? 뭐야? 아예 엄마가 그러실 만하니까 그러셨을 거 아니야. 그래? 그래. 그럼 그렇다고 치자. 나도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100만 원 보냈어. 그럴 만해서 보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일해서 번 내 돈으로 우리 엄마한테 좀 보냈다고. 알았어? 너무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슬퍼서 악을 쓰듯 그렇게 했다고 남편에게 당당하게 말했더니 세상에 남편이 대뜸 제 뺨을 치는 겁니다. 뭐? 아, 너 미쳤어? 이게 간땡이만 커져서 100만 원이 누구지 걔 이름이야? 당장 그 돈 도로 받아와 당장. 내가 왜? 내 돈으로 내가 보낸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상관마. 야, 네가 번 돈이라고 그게 다 네 돈인 줄 알아? 이씨. 넌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번 돈도 내 지분이 있는 거라고. 그 돈 당장 안 갖고 오면 확실히 이혼도장 찍을 줄 알아. 알았어? 남편은 극도로 흥분해서 길길이 날뛰며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고 그제야 딸 걱정이 돼 딸을 돌아봤더니 잔뜩 겁을 먹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딸은 전화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싸움을 시작하자 겁이 난 딸이 제 전화기를 들고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건 거였어요. 평소에도 딸이 외할머니 보고 싶다며 제 전화기로 자주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단축키도 알고 있고 쉽게 전화를 걸 수 있었던 거죠. 그 바람에 저희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친정엄마가 다 들으시게 된 거예요. 엄마가 남편이 제게 퍼붓는 폭언을 다 들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러웠어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엄마가 짐작이야 하고 계셨겠지만 결혼한 후로는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엄마가 속상해 하시는 게 더 마음 아프고 괴로웠으니까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엄마에게 들킨 게 속상하고 서러워서 남편과 싸울 의지도 잃고 망견자실해버렸습니다. 딸이 붙들고 있는 전화기를 받아들고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방에와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지쳐서 잠이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저를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잘 떠지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핸드폰을 들이밀며 난리를 치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뭐냐고. 지금 태평하게 잠이나 잘 때야? 당장 일어나서 이거 설명 좀 해보란 말이야. 아, 소리 좀 지르지 마. 애 놀라는 거 보고 또 계속 그래야겠어? 뭔데 그래? 남편이 내놓은 핸드폰에는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가 있었어요. 정서방, 자네 회사며 집, 차, 자네 이름으로 된 그 모든 것들이 다 자네 것인 줄 아나? 내가 네가 가진 그 모든 것 다 내놓고 맨몸으로 쫓아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거 정말 우리 엄마가 보낸 게 맞아?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그럼 나한테 정서방이라고 할 사람이 또 뭐 있냐? 뭐야, 너희 엄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 이런다고 내가 쫄 것도 없지만 이제 뭐 사위고 뭐고 예의도 안 차리겠다 이건가? 말 조심해. 당신은 언제 우리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예의 차려서 깍듯하게 한 적이 있어? 그런 주제에 이런 말이 나와? 뭐? 주제? 아주 모녀가 쌍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나 이거 절대 가만히 안 넘어가. 나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협박. 아, 그래, 이거 협박 아니야. 이런 거 나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남편이 흥분해서 계속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을 때 남편 핸드폰에는 한 통의 문자가 더 날아왔고 남편은 그 문자를 확인하고서는 다리까지 풀렸는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넋이 나간 듯한 남편에게서 핸드폰을 뺐듯이 낚아채 확인을 해보니 발신자 이름은 회장님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지금까지의 모든 지원과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 회장님이라고 저장된 사람은 남편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해준 분인데 단순한 투자자 이상의 후원자였어요. 남편 사업이 잘못되어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됐을 때 남편 회사를 인수하고 남편에게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해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준 후원자가 계셨거든요. 지금까지도 남편은 그분의 도움으로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며 차 못 하나 그분 도움 없이 얻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 그분이 돌연 남편에게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엄마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자마자 엄마 말처럼 남편이 모든 걸 잃을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리둥절해 있는 제게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를 통해 저는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저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듣게 된 거예요. 남편의 후원자는 저의 생부였어요. 엄마는 정말이지 힘겹게 말문을 열고 제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유부남이었던 저의 생부와 부적절한 관계로 사생아인 저를 낳으셨던 거였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엄마가 저희 엄마 같은 분이 그런 일을 저지르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도 본인의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이야기를 제게 솔직하게 꺼내놓는 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처음 생부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걸 모르고 사랑에 빠지셨던 거라고 해요.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라도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했지만 한 번 생긴 마음이 쉽사리 접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제가 생겼고 제가 생긴 걸 알게 되자 생부는 저희 모녀를 책임지지 않았고 그렇게 엄마와 저는 버려졌다고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엄마, 정말이에요? 난 믿을 수가 없어. 엄마가 어떻게... 아니, 그럼 우리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를 평생 속인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한창 배가 불렀을 때 너희 아버지를 만났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네가 친자식이 아닌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 우리 모녀를 받아주고 품어준 사람이었어.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는 엄마보다도 나를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신 분이잖아. 난 알아요. 너희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정말로 고맙고 좋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저를 가진 상태에서 생부에게 버림받고 제가 평생을 친아버지로 알고 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만나 만삭의 몸으로 결혼해 저를 낳았던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한 현실, 감당하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내 친구이거나 말거나 엄마랑 나를 그렇게 가차없이 버렸던 사람이라면서 엄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만난 거예요? 설마 그동안 쭉 연락하고 지냈던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온 건 네가 결혼하고도 얼마쯤 지난 후였어. 왜? 왜 찾아왔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염치로 찾아온 거래요? 그 사람도 평생 편하게 산 건 아니었던 모양이야.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도 편히 잔 날이 없다고 했어. 엄만 그 말을 믿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냐고요. 엄마도 그 말에 흔들렸던 건 아니야. 이제 와서 그 사람이랑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런데 그 사람 몸이 아프다고 했어. 암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보니 죽기 전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들이 자꾸만 떠오르더래. 결국 자기 마음 편하자고 엄마 찾아온 거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 자기 마음은 편해지는 거래요? 우린 그 사과를 받아줘야 하고 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 아버지로 인정받을 욕심은 애초에 없다고 했어. 다만 힘들게 살았을 너를 생각해서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고.
그 사람 부모님이 꽤 큰 부자였거든. 저의 생부라는 사람이 나타나 누구도 바라지 않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엄마는 그게 너무 무서웠대요. 엄마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제가 사생아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게 제일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엄마가 유부남을 만났다는 과거의 잘못을 제가 알게 되는 것도 무서웠을 거예요. 제가 엄마를 비난하게 될까봐 겁이 났고 혹시라도 제 시댁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무슨 수모와 모욕을 당하게 될지 빤하잖아요. 엄마는 그 모든 게 너무나도 두려웠기에 생부의 연락을 피하고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남편 사업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빚더미에 앉아 회사고 뭐고 다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엄마가 생부에게 남편을 도와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대신 생부와 우리 모녀와의 관계를 절대 밝히지 않는 상태로 투자자로서 후원해 줄 것을 부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그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엄마가 짐작했던 것 이상으로 남편이란 인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시모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 명절에 친정에 못 보낸다는 소리까지 한 상황에서 남편이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혼 소리까지 하는 걸 듣게 되셨으니 그 마당에 더 이상 지켜야 할 게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엄마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저였으니까요. 저는 엄마 전화를 끊고 그 길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엄마와 못다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나눴어요. 여자로서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엄마가 제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를 저를 어떻게 낳았든지 엄마가 제 엄마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저희 모녀가 그렇게 세월에 묻혔던 비밀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동안 제 남편과 시모는 그야말로 애가 타 죽을 지경이 됐던 모양이에요. 결국 참지 못하고 친정으로 저와 저희 엄마를 찾아왔더라고요. 후원자가 제 생부라는 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생부가 저를 위해 그 사실만큼은 지켜준 것 같았고 자기를 엄마의 먼 친척쯤 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아니, 그 사부인, 세상에 집안에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걸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시고 겸양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서방 사업이 그렇게 되는 일만 없었더라면 평생 그분 도움 받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생색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아유, 아니죠. 그래도 알려주셨어야죠. 저희가 진작 알았다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었을 리가 있어요? 어떻게든 더 뜯어내고 받아내려고 혈안이 돼서 물불 안 가렸겠죠. 아니, 얘는 너는 무슨 말을. 그게 아니라 그래 아가, 그동안 네가 고생이 참 많았지. 너 고생한 건 내가 제일 잘한다. 말고. 그럼 당신 고마운 거야 우리가 왜 몰라. 어머님, 장모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귀한 딸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사업만 하며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못 들어주겠네. 뭐? 어머님? 당신 이날 이때까지 우리 엄마한테 장모님 소리 한번 제대로 한 적이나 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어머님 그 소리를 어쩜 그렇게 가증스럽게 하니? 너란 인간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네. 아이 여보,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어머님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어머님 편찮으시다고 해서 제가 입원하실 병원도 막 다 알아보고 있었다고요. 어머님 기가 막혀서 우리 엄마 한마디에 네 인생 달려있다 싶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참 씁쓸하네.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자기 우리 엄마 비위 맞추려고 살살거린다고 뭐가 바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잖아. 나는 항상 장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거참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참 없는 말을 잘도 안 해. 당신은 지금껏 한 번도 우리 엄마 공경했던 적이 없고 지금도 우리 엄마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돈 앞에서 굽실거리는 거잖아. 여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날 좀 믿어줘. 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순간도 널 조건으로 보고 좋아했던 적 없었는데 너는 결혼 상대로 거들떠도 안 보던 나랑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면서
말 잘 듣고 다루기 쉬운 가정부 취급이나 했지. 그러더니 이제는 나를 돈으로 보는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뭐 헤어지기라도 하자는 거야? 이혼 소리는 자네가 먼저 하지 않았나? 나도 내 딸이 이렇게 사는 거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보지 않을 작정이야. 내 딸, 내 손녀 다 내가 데리고 살 테니까 그렇게 알게. 아유,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해 그러는 걸 우리가 나서서 말려야지 같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우리가 어른 아니겠어요. 어른으로서 못난 사위는 가르치려는 것이고 어른으로서 또 엄마로서 내 딸 지키려는 겁니다. 사부인,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아이, 잠시만요. 예? 저랑 말씀 좀 나눠보시면 어떠세요? 저희 엄마처럼 천박한 일 하던 사람이랑 대화나 통하시겠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그런 식으로 무시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천박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 인사드렸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머님이 입 밖으로 꺼내놓으시는 그 말씀들이야말로 정말로 천박해요. 아세요? 천박한 건 그런 거라고요.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아이고, 내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나 보구나. 아니, 내가 아파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모양이야. 예, 용서해다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은 망언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절대 제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던 모양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 말이 법, 아니, 하늘이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끝까지 찌질하게 구는 꼴이 정말 한심해서 못 봐주겠네. 더 추한 꼴 보이지 말고 꺼져줄래? 우리가 다시 얼굴을 마주할 일이 있다면 그건 법정에서야. 할 말 있으면 그것도 거기서 해. 저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았고 딸을 위해 참는다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됐어요. 딸은 엄마가 불행한 걸 절대로 바라지 않으니까요. 저도 딸이면서 왜 그 생각을 지금까지 못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바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시댁에서 당한 멸시, 모욕은 증인도 여럿 있었으니 이혼 소송에서 제가 원하는 이혼을 할 수가 있었죠. 전 남편은 생부의 후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회사를 비롯해 모든 걸 잃고 빚까지 지는 바람에 시댁 재산까지 처분하고 시댁 집까지 팔아 서글프기 짝이 없는 허름한 집으로 이사가서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구구절절 제게 이야기하며 동정이라도 얻어보려 하는 게 구역질나게 역겨웠습니다. 제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과 몇 년을 부부로 살았다는 게 억울할 지경이었죠. 불쌍한 척 아무리 해도 소용없으니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건 제대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인간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고 있는 건지도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연을 이어가며 아빠 노릇했다 소리할 작정인 거죠. 언젠가 저나 저희 엄마 마음이 돌아서길 바라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제 딸 앞에 나타나 아쉬운 소리를 할 속셈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저희 모녀는 그 인간에게 휘둘릴 일이 2번 다시 없고 제 딸도 제가 누구보다 잘 키울 거거든요. 바른 판단을 하는 현명한 아이로 자랄 테니 제 딸 걱정도 안 할 거예요. 생부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한 번 대면은 했지만 갑자기 만난 사람에게 새삼스러운 감정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엄마와 저를 버렸던 사람이잖아요. 저희 모녀는 생부의 경제적 도움도 거절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싶거든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엄마의 과거를 알고도 받아주고 저를 친딸처럼, 아니 친딸 이상으로 아버지 자신보다 저를 더 위해 주셨던 분이셨죠. 지금은 돌아가고 제 곁에 안 계시지만 아버지가 알면 서운해 하실 것 같은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혼하며 제가 갖게 된 저희 집도 결국은 생부가 해준 것이 되는 것이니 그거 하나는 받기로 했어요. 저는 그 집에서 친정엄마 모시고 아이 키우며 살 거예요.
제 능력으로 일해서 번 떳떳한 제 돈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거든요. 엄마에게는 제가 사생아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을 거라는 것, 젊은 시절 잘못된 판단으로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과거가 부끄러웠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엄마를 비난하는 것이 두려웠고, 제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가장 끔찍했다고 하셨죠. 차라리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고만 살았던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를 제가 위로하고 있답니다. 그럴 것 없다고, 엄마가 어떻게 나를 낳았거나 엄마가 내 엄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엄마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저도 엄마니까 엄마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희 세 식구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께 누구에게도 한 적 없는 제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으면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것 없는 떳떳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저를 응원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힘이 납니다.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